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심리검사 1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보시면 이제 신경심리평가의 배터리 검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배터리 검사라는 것이 이제 종합검사다, 종합심리검사다. 근데 이제 신경심리평가 우리가 영역별로 문제 영역이 되어 있는 그 영역을 전체를 다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종합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신경심리평가에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5가지 이제 그 측정 영역들을 여러 가지 이제 소검사들을 구성해 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 내용들은 이제 이렇다, 이렇게 이제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던 누리아 레브라스카 신경심리 평가 또는 이제 할스테드 레이탄 신경심리 평가 이런 것들 좀 배터리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근데 그 배터리 검사가 이제 뭐 조금 배터리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배터리를 종합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이제 심리검사 배터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배터리라는 게 이제 한 벌이란 뜻이다. 그래서 종합심리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4번에 이제 밑줄 쳐진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과 능력, 그 다음에 임상적 증상이 종합되어 평가될 수 있어서 검사의 구성에 따라서 개개의 환자의 원래 기능 수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왜 종합평가를 하는가 하는 것은 증상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영역에 노출되어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면접이라든지 행동관찰을 통해서 알긴 하지만 보다 더 명확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합검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밑에 이제 풀배터리 검사에서 포함되는 검사 중에서 신경심리검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그 실기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풀배터리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풀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합심리검사죠. 신경심리검사가 아니라 이제 종합심리검사 중에서 풀배터리 종합심리검사, 종합심리검사 풀 배터리 풀배터리 중에서 이 중에서 신경심리검사로 포함될 수 있는 거, 신경심리검사, 신경심리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지능검사와 신경심리검사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능검사는 인지적인 측면에 특히 이제 지능과 관련된 측면으로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보는 것,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고, 신경심리검사는 그것들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영역, 실행 능력까지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심리검사에 우리가 보통 들어가 있는 지능검사, 그 다음에 웩슬러 지능검사, 그 다음에 성격검사인 MMPI,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로샤, 그 다음에 뭐 BGT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이 있는데, 그 검사 중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가 있겠죠. 그래서 웩슬러 지능검사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 신경심리검사에서 들어가는 내용들과 많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BGT가 있습니다. 그래서 BGT는 이제 우리가 풀배터리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이제 신경심리검사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BGT라는 것이 도형을 따라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검사들을 통해서 시각적인 능력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뇌의 기질적인 문제, 신경심리검사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웩슬러 지능 검사나 BGT는 신경심리검사로서 같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사실 BGT는 신경심리검사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풀배터리에 그런 기질적인 손상도 볼 필요가 있을 때 이제 BGT를 구성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신경심리검사를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측정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영역은 지난 시간에 이제 7가지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겠고요. 밑에 4번에 밑줄 그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 신경심리검사가 현재 사용되고 있고 운동 영역, 그 다음에 촉각, 시각, 언어 능력, 쓰기, 읽기, 기억 이런 평가가 여러 가지 평가가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능,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기억,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시각 구성, 그리고 주의력,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들, 성격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죠? 집행 기능과 관련된 그런 영역들도 있다. 그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내용들은 좀 교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두엽, 전두엽이라는 것은 뇌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전두엽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전두엽은 2번에 보시면 동기부여를 이루어 주의 집중을 하게 하고 계획을 세우거나 결심을 하는 등의 목표지향적인 행위를 주관하고 인간성과 도덕성을 관장하기도 한다. 3번에 전두엽이 손상을 받으면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복잡한 행동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자극에 예민해진다. 그래서 분노 조절도 잘 못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전두엽 집행 기능, 전두엽 실행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모터 임퍼시스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임퍼시스턴스라는 것은 이제 실행 불가능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두엽 장애인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지속 불가능한 그런 능력들을 지속하지 못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밑에 두 번째에 콘트라스트 프로그램, 그다음에 고노고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두엽의 기능들을 평가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스트 엣지 팜, 그 다음에 얼터네이팅 핸드 무브먼트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먹, 손날, 손바닥 그리고 손 교차 검사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전두엽의 집행 기능들을 우리가 평가한다. 그 밑에 이제 루리아 룹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전두엽의 손상 지표 중에 하나인 보석증을 확인하는 것. 5번째로 코와트는 동물과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말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범주다. 뭐 유창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뭐 게임 중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장바오기 게임 같은 거 보면 뭐뭐뭐 사와라 하면 거기서 이제 그것들을 골라야 되는 거죠. 이제 약간 그런 게임 같은 그런 테스트입니다. 6번에 CWST 그래서 그 코리안 칼라 워드 스트롭 테스트인데요. 스트롭 테스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칼라를 주고 그 글씨는 다른 글씨를 주는 거죠. 노란색 칼라를 주고 빨강이라고 써 있을 때 어떻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두엽의 실행 기능, 그다음에 인지 기능들을 평가한다. 7번째 이제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 그래서 그 추상적인 그런 추론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거를 조직화 가능한지 세트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 밑에 이제 3번에 보시면 환류를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적 우연성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연성이 아니라 유연성, 환경에 대한 유연성을 유연적인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에 이제 하노이 탑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뭐 하노이 탑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이런 세 가지 이런 그 원반이 이렇게 있는데요. 순서대로 이렇게 원반이 있을 때 이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는
이렇게 옮기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판들을 맞추는, 기둥에 이제 원판들을 쌓도록 하는 그런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집행 기능을 측정하는 과제입니다. 이런 집행 기능을 측정하는 이런 과제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우리 게임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무시증후군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무시증후군이 무엇인가? 이게 또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무시증후군이라는 것은 뇌병변 반대측에 의미가 있는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 이 자극에 대한 감지를 못하거나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뇌가 좌방구와 우방구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좌방구, 우방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좌방구, 우방구가 반대쪽 영역인데 이쪽에 손상이 돼 있으면 이쪽 반대쪽에 실행을 못하는, 이쪽에 영향을 주는, 이쪽에 영향을 주는, 그죠? 이게 이렇게 오고,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좌측에 어떤 뇌기능에 손상이 있을 때는 우측에 대한 어떤 내용들, 지각들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무반응이 있는 것을 무시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여러 형태가 있고 동시자극에 대한 감각소멸이라든지 편측 공간무시 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트레일 마킹 테스트 같은 걸 했을 때 뭐 1번, 2번, 3번, 그다음에 4번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쪽을 이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을 갈 수가 없어서 이쪽에만 체크가 되고 이쪽에는 체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측에 문제가 이렇게 이런 무시가 되면, 자극에 대한 무시가 되면 좌측 뇌에 손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검사들도 있고 시계를 또 그려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선분을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분이 있을 때 이걸 반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반을 나눠야 되는데 이쪽에 무시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선을 긋겠죠. 반을 나누는 선. 그래서 선분 나누기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에 이제 무시증후군을 일으키는 병변이 있고요. 그래서 좌방구 손상이 있을 때는 우측을 무시하고 우방구 손상일 때는 좌측 무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에 우방구 손상일 때는 좌방구 손상 때보다 증상이 더 심하다. 3번에 대개는 두정엽 병변이 가장 강조되지만, 두정엽의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두정엽 외에도 전두엽이나 축두엽, 그 다음에 기저핵, 사상 등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4번에 우방구의 뇌경색이나 출혈이 있을 때 무시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고, 5번에 우방구 손상 환자에게서 무시증후군의 유병률은 검사 방법에 따라 다양하지만 약 68%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증후군이 어떤 것인지, 우측 무시가 있을 때 좌측의 뇌기능의 장애가 있을 것이다. 좌방구에 손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좌측 무시가 있을 때 우방구에 손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선분 나누기라든지 트레일 마킹 테스트 이런 것들이 좀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 신경심리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면담 및 행동 관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그 내담자를 보아야 되는 것은 면담이나 행동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심리 검사는 지능 검사, 성격 검사, 그리고 적성 검사들의 개별적인 검사를 지칭하는 개념임에 비해서 심리 평가는 여러 종류의 심리 검사를 실시해서 얻어진 자료와 그 다음에 임상적인 면담, 그리고 체계적인 행동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종합하는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 학습 해가지고 심경심리검사, 그 다음에 평가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신경심리 검사는 어떻게 실시하는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역별로
일곱 가지 영역이 있었죠. 그 일곱 가지 영역을 어떻게 이제 검사하는지, 그래서 배터리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면담이나 행동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초점화가 됐다면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검사들을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종합 심리 평가, 인지 기능 평가, 성격 평가, 그다음에 주의력 평가, 발달 평가, 치매 평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이제 각각 뭐 각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초점화되어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발달 평가라든지 이제 치매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배터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매와 관련된 우리가 배터리들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평가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밑에 그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영역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영역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앞전 시간에 정리했던 그 구성 영역들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2번에 신경심리학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신경심리 평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는 삭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증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실행증 내용들은 이제 앞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것, 그 실행할 수 없는 능력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이제 구성 실행증이 있고, 그 다음에 차기 실행증, 그 다음에 보행 실행증, 안구 운동 실행증, 관념 운동 실행증, 관념 실행증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구성 실행증이 나왔는데요. 구성 장애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형적인 구성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구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실행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두정엽의 기능 장애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심리평가 보고서의 구성 형식과 보고서의 내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심리평가 보고서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심리평가 보고서라는 게 어떤 것인가? 전통적으로 임상 장면에서 논의되는 심리학적인 평가 보고서라는 것은 이제 전문가에게 평가 의뢰된 개인이나 그 개인의 주변 인물들과의 면접,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한 행동 관찰, 그리고 다양한 생활사적인 정보, 그리고 심리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의뢰된 목적이나 문제에 대해서 그 개인의 전체 기능 및 그 개인에 대한 조망, 그 다음에 제안과 같은 실제적인 도움이 될 주제들을 중심으로 그 개인의 독특한 측면을 간편하면서도 분명 간결하게 기술한 평가의 최종 산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심리학적인 평가 보고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심리 평가를 의뢰를 받으면 의뢰받은 당사자를 위해서 평가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심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전문가에 의해서 그 심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심리 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뢰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내담자 환자가 심리 평가 보고서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목적으로 이 심리평가 보고서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심리평가 보고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정보, 인적 사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리평가 보고서. 네, 심리평가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 그죠? 내담자에 대한 인적사항, 인적정보, 인적사항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정보, 그래서 의뢰된 사람의 이름이나 나이, 출생,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결혼 상태, 교육 수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주호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들, 평가, 어떻게 언제 평가했는지, 그 다음에 과거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의뢰 목적, 의뢰 이유와 목적, 그죠? 의뢰 목적 또는 뭐 호소 문제. 의뢰 목적과 이제 주 호소 문제는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도움받고자 하는 이유, 동기,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진술하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런 내용들.
세 번째는 이제 가족 배경 및 개인 발달사적인 과거력, 그래서 개인력, 그리고 가족력, 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행동 관찰에 대한 내용. 네, 행동 관찰된 내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평가 도구라든지 심리검사 내용. 결과 내용. 예, 심리검사 결과. 그리고 이런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등이 좀 필요하겠고요. 종합적인 해석이나 그 다음에 추론된 진단명, 예,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된 진단이 필요하겠죠. 진단명.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치료에 대한 어떤 그 제언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어떤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심리평가 보고서도 목적이나 어떤 그 대상자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들이 바뀌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 심리평가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이미지화해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행동관찰 이런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되지만 용어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고 교재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교재에서는 뭐 결론과 요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들은 좀 약간은 치료적 방향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정보, 개인의 어떤 그런 정보들이나 목적, 그 다음에 개인력이나 가족력 또는 개인 병력 같은 것도 과거에 어떤 그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도 좀 필요하겠고요. 행동 관찰된 내용, 그 다음에 심리검사 결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본 진단과 치료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되어야 심리평가 보고서가 이제 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이 대상이나 목적에 맞게 유연성 있게 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 고정된 스트럭처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리평가 보고서의 내용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살펴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밑에 이제 지침이 있는데요. 지침을 보시면 1번에 피검자에 대해 판단한 후에 피검자를 평가하기 전에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은 가급적이면 빨리, 그래서 심리검사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다 이런 정보들이 모이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2번, 평가자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양식과 표현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되되 자기만의 스타일로 작성하면 됩니다. 3번, 보고서의 길이는 의뢰 목적이나 실시된 검사나 기법의 수, 그 다음에 얻어낸 자료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간략하고 명확한 보고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분명하게 그 목적에 부합한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어야 되고 그 내용들은 전달받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고서는 4번에 보시면 이제 보고서는 얻어진 결론이 명료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쓰여 있어야 되고 5번에는 보고서는 흥미가 있어야 된다. 뭐 드라마틱하게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담자가 요구했던 어떤 그런 목적에 맞는 그런 기대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6번에 보고서를 읽을 의뢰자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떤 종류의 보고서를 원하는지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요청하는 그런 보고서다. 그러면 법원에 맞는 그런 양식의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것이고 일반 내담자가 일반인이 원하는 정도의 그런 보고서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이나 용어들도 잘 선택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평가 보고서 작성까지 보았는데요. 그래서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신경심리검사가 왜 하는 건지
기능적인 문제인지 기질적인 문제인지, 신경심리검사는 결국 기질적인 문제들을 보는 것이다. 그 문제의 영역들은 지능이라든지 주의력, 기억력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는 것, 영역들이 여러 가지 영역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그것에 해당하는 어떤 각각 검사들이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레이 오스트레스 복합도형 검사라든지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검사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검사들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신경 심리 평가 보고서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챕터 5번에 이제 우리가 기타 심리 검사를 볼 텐데요. 여기에 이제 뭐 아동 및 청소년용 심리 검사 또는 이제 뭐 노인용 심리 검사, 뭐 투사 검사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 검사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이제 이것들을 너무 이렇게 다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아동 청소년 검사, 예. 예, 아동 청소년용 심리 검사가 있겠죠. 그래서 왜 이제 아동 청소년 심리 검사를 별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웩슬러 지능 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MMPI 같은 것도 그렇지만 대상자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이렇게 우리가 성인에게 할 수 있는 검사하고는 조금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아동 청소년용 심리 검사를 별도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런 문제들은 조금 성인용 심리검사랑은 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용 심리검사는 직접 자기보고식 검사들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런 문해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자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보고하는 그런 스타일의 검사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고요. 노인용 검사 하나 있습니다. 노인용 검사. 예, 노인용 심리검사가 있는데, 이 노인용 심리검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노인에게 잘 오는 신경심리학적인 문제들이 있죠. 치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투사 검사 같은 것들이 있죠. 예, 이제 이 투사 검사에 대표적으로 우리 풀배터리에 들어가는 로샤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샤 검사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런 기호들이라든지 용어들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조금 암기를 해야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HTP 같은 거, 네, HTP 같은 이제 그림 검사를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다른 기타 심리 검사가 있는데요. 뭐 우리 PAI라든지, 네, PAI라든지 우리 진로 쪽에 이제 있는 홀랜드나, 예, 홀랜드 직업 진로 적성 검사 같은 거, 예, 홀랜드 진로 검사, 네, 이런 검사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좀 한 번씩 살펴보아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심리 검사의 내용들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까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챕터 5번의 기타 심리 검사, 이 내용들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